129페이지 피시고요. 129페이지. 책은 129. 포트폴리오부터. 뜨거워.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시험 문제 4가지 중에 물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개념. 개념은 포트폴리오란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2가지를 목적으로 하죠. 위험을 서로 투자한 간에 어떻게 하고 분산시키고 그로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얻자 라는 투자 전략을 포트폴리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두고 분산 효과 또는 같은 말로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부른다고 그랬고, 그래서 개념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런 포트폴리오가 나오게 된 배경은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는 A와 D라는 위험도 작고 수익률도 작은 애와 위험도 크고 수익률도 큰 애 사이에 우월관계 판단이 안 됐었죠. 그래서 투자자들을 결합하는 방법이 나온 거죠. 그래서 개념에서는 요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투자한 간에 분산시킨다고 할 때 이 위험이 누구를 말하느냐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구랑 누구랑 구별하시는 거,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을 구별하시는 거. 구별하시는 거. 그래서 투자안으로부터의 총 위험에는 2가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2가지가 있었고, 2개를 구별하시는데, 체계적 위험은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이 악화되면서, 그러면 뭐 지나치게 높은 인플레가 발생을 했다든지 또는 뭐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든지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생기는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었죠. 그래서 얘는 내 부동산뿐만 아니라 시장 안에 있는 모든 부동산들, 모든 투자한들의 수익에 모두 다 영향을 주는 게 체계적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즉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었어요. 없는 위험. 그래서 얘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해야죠. 그래서 이 체계적 위험에 대한 대가를 뭐라 불렀고, 위험 할증률이라 불렀고, 얘는 위험 할증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위험 할증률을 포함하고 있는 요구 수익률에 영향을 줘서 요구 수익률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게 체계적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와 체계적 위험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 뭘 갖고 내더라? 위험 할증률이라 할 때 이 위험이 누구를 말하는 거다? 체계적 위험을 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 체계적 위험이 커지면 그걸 반영한 요구 수익률도 같이 커져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게 돼요? 비례관계에 있게 되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에 있다라는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라고 할 때에 이 위험은 다 누구를 말하는 거다? 체계적 위험을 말하는 거랬죠.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하시라고 그랬고, 비체계적 위험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피하려고 하는 위험이었어요.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부동산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개별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라서 다른 투자자들은 다 영향을 안 받는데 누구만? 개별 부동산의 수익률에만 영향을 주는 게 요 비체계적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분산 투자를 하면 뭐 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피할 수 있는 위험. 그래서 얘는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할증률에 반영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요구 수익률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라고 할 때 포트폴리오 위험 또는 분산 투자의 대상이 되는 위험, 그러면 그건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다? 비체계적 위험을 말하는 거랬죠. 그래서 요거 2개 혼동하시는 순간 한 문제 틀리게끔 문제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피하려고 하는, 분산시키려고 하는 위험은 요거고, 그 다음에 얘는 상관없는 위험인데,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때는 요 체계적 위험은 어디에만 영향을 준다? 위험 할증률이라 할 때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를 할 때 위험은 다 누구를 말하는 거다? 체계적 위험을 말하는 거다. 구별하시면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상관계수라는 거. 그래서 상관계수는 일단 개념 알고 계시겠어요? 상관계수란 투자한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 투자한들 2개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2개의 투자한들이 서로 비슷한 애냐 아니면 성질이 반대되는 애냐, 이걸 나타내는 수치를 상관계수라 불렀고, 그 상관계수 값은 보통 K로 표시하는데, 상관계수 값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두 개가 완전히 어떤 동일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일 때는 투자자들의 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서로 완전히 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1일 때는 분산 투자를 해봤자 분산 효과가 아예 없다고 그랬습니다. 분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플러스 1만 아니면 요만큼이라도 분산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랬고, 이 값이 얼마가 됐을 때? 마이너스 1일 때 분산 효과는 가장 어떻게 된다? 커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산 효과라는 것 자체가 분산 투자를 통해서 무슨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분산 효과가 최대가 된다는 건 투자자들의 비율만 잘 구성하면 무슨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 얼마가 될 수 있다?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투자자들을 구성할 때는 투자자들의 관계를 살펴봐서 그 값이 얼마에 가까울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그만큼 효과는 더 커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배우셨던 세 번째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배우셨던 건 131페이지에 있는 최적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방법. 그래서 네 번째, 최적 포트폴리오의 선택. 그래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려면 일단 가장 효율적인 투자 대안들을 뭘 이용해 찾는 거예요? 평균 분산의 지배원리, 즉 평균 분산 모형을 이용해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 대안들인 효율적 투자 대안을 찾아내고, 걔네들을 연결한 곡선인 뭘 그린다?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를 일단 도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어떤 사람으로 가정하니까? 위험 회피형 또는 위험 혐오형 투자자를 가정하니까, 이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뭘 도출해서? 무차별 곡선을 도출해서 이 두 개가 어떻게 하는 점이? 접하는 점이 뭐가 된다? 이 투자자에게 적합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뭐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방법이고,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수익을 나타내는 평균값하고 위험을 나타내는 분산값의 평면상에 평균 분산의 지배원리를 만족하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대안들인 효율적 전선을 일단 그린 다음에, 이게 효율적 전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을 그려서 그 두 개가 어떻게 하는 점이? 접하는 점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위치가 투자자마다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서로 다 다를 테니까, 이와 같은 무차별 곡선을 갖는 사람하고 이와 같은 무차별 곡선을 갖는 사람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위험 혐오형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 했으니까? 두 가지 있다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누가 공격적인 사람이고 누가 보수적인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시험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A라고 이 사람을 B라고 했을 때, A라는 사람의 특징은 수익이 낮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만 줄이면? 위험만 줄이면. 그래서 이 사람을 보수적인 투자자로 이해하시는 거고, 이 사람은 위험이 높지만 그만큼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높으니까 이걸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이라서 공격적인 투자자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는 효율적 전선에서 판단했을 때 효율적 전선의 어느 쪽에? 아래쪽 또는 좌측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을 두 개가 접하는 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그 기울기를 판단해 보면 그 기울기가 공격적인 사람보다 어떻다? 훨씬 가파른 모양이 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을 뭐로 봐라? 보수적인 사람으로 이해하는 거고, 그 다음 공격적 투자자는 효율적 전선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효율적 전선의 위쪽 또는 우측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결정하게 되고, 그 다음 무차별 곡선에서의 접선을 그렸을 때 그 기울기가 어떤 사람이다? 완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작년 시험에서 이거 물었죠. 기울기 가지고. 그래서 위험을 더 많이 회피할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위험을 더 많이 회피한다는 얘기는 보수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격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수적. 그럼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 그래서 틀리게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갖고 시험 문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물을 게 있어요. 네 가지. 그래서 제일 많이 묻는 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구별, 그 다음에 상관계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결정될지를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나오는 문제는 웬만하면 틀리지 마세요. 처음에 설명드린 위험, 수익률, 그 다음 지금 설명한 포트폴리오까지 해서 나오는 문제들은 다 맞으셔야 3개를 건져요. 이 부분에서는 틀리시면 큰일 나고. 그 다음에 135페이지 가시면
화폐 시간가치 계산 나오죠. 얘는 뭐 하는 거라고요? 돈의 액수 계산하는 거예요, 액수. 그 돈의 액수를 계산할 일이 생각보다 많죠. 투자론뿐만 아니라. 그래서 얼마 전에 배운 거로도 정보가치 구할 때 정보가치 어떻게 구했어요? 정보가치. 시험 문제 지금까지 2번밖에 안 나와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니랬는데 정보가치 구할 때는 확실성 하에서의 토지에 뭘 구하고 현재가치 구하고 불확실성 하에서의 토지에 뭘 구해서 현재가치를 구해서 빼서 정보가치 구했었죠? 그럼 이거 하려고 해도 뭘 하실 줄 아셔야 돼? 현재가치 구하는 화폐 시간가치 계산할 줄 아셔야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뭘 구할 때 돈의 가치, 액수를 구할 때 쓰는 게 화폐 시간가치 계산인데 이건 왜 하는지는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화폐 시간가치 계산을 하는 이유는 지금 요 현재 가치를 구한다는 건 언제 돈을 언제 돈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미래 돈을 현재 돈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또는 거꾸로 현재 돈을 미래 돈으로 바꿀 때도 있는 거죠. 그럼 화폐 시간가치 계산이라는 걸 하는 이유는 서로 시점이 다른 두 개의 돈이 있을 때 그 돈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현재 돈을 언제 돈으로 바꾸거나 미래 돈으로 바꾸거나 또는 거꾸로 미래 돈을 현재 돈으로 바꾸려고 할 때 하는 게 뭐다?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이다. 그래서 그냥 문제에서 미래 돈인데 언제 돈으로 구할 일이 있거나 현재 돈으로 구할 일이 있거나 또는 현재 돈인데 미래 돈으로 구할 일이 있구나. 그러면 아 이건 뭐 하는 거구나.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폐 시간가치 계산을 이렇게 돈의 시점을 바꿔서 계산하는 건데 그때 그 계산해 봐야 될 돈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 6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6가지.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시점에 따라 일단 돈의 종류는 몇 가지로 나눠지니까 2가지로 나눠지니까 미래가치 구해야 될 돈이 있고 현재가치 구해야 될 돈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미래가치 또는 줄여서 뭐라 부르는 애는 내가라고 부르는 건 뭐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현재 돈을 미래 돈으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가치 또는 줄여서 현가라고 부르는 건 언제 돈을 미래 돈을 언제 돈으로 현재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돈의 가치 2가지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돈을 지불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또 2가지로 나눠졌었죠. 그래서 똑같은 금액이 한 번만 발생한다면 일시불로 이해하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똑같은 돈이 주기적으로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연금이라고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연금에는 종류가 또 몇 가지 있다? 2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2가지. 그래서 그 연금 자체를 합한 돈이 있고 그 연금 자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액수를 구해봐야 될 돈의 종류는 일단 몇 가지? 6가지 있습니다. 6가지. 그래서 이름은 얘네들 그냥 조합하면 되죠. 그래서 이 돈을 일시불의 내가 또는 일시불의 미래가치라 부르는 거고 이 돈을 일시불의 현재가치 또는 일시불의 현가라 부르는 거고 이 돈들은 연금을 어떻게 한 거다? 합한 거예요. 합한 거. 근데 그걸 미래 시점에서 합했다면 얘를 뭐라 부르는 거고 연금의 내가 이걸 현재 시점에서 합했다면 연금의 현가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연금의 내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합해지는 연금이 있다면 이걸 감채기금이라고 부른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를 만들기 위해서 더해지는 연금 자체는 그냥 연금이라 부르는데 이걸 실제로 우리가 써먹을 일은 언제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원리금 계산할 때밖에 안 써먹는다고 그랬으니까 이 돈의 이름을 뭐라 부른다? 원리금이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가지 돈에 대해서 배우시는 건데 이 6가지 돈들을 실제로 뭐 하실 줄 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값을 계산할 줄 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계산 방법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하셔야 될 건 뭐였다? 이 돈의 개념을 하루빨리 어떻게 하셔라? 외우셔라. 이걸 외우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뭘 알아야? 돈의 이름을 알아야 문제를 풀어요. 근데 그 돈의 이름을 알아내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돈의 개념을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의 개념을 외우시는 거고 이 개념이 죽어도 안 외워진다. 돈의 이름, 이 돈의 개념 책의 135페이지 보시면 지금 맨 앞에 있는 표가 요거죠. 요거 구분이라고 돼 있는 게 그래서 미래가치 구해야 될 돈 몇 가지? 3가지. 현재가치 구해야 될 거 몇 가지? 3가지. 이름 정리해 놓은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내용이라고 돼 있는 게 이 돈을 구하는 방법 설명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각 동그라미 1번들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뭐다? 돈의 개념. 근데 나는 이게 죽어도 안 외워진다. 그럼 어떻게 하시라? 한 페이지 넘기시면 2번에 암기사항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암기사항.
그 중에서 첫 번째 점에 나와 있는 화폐의 종류, 화폐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1번부터 5번까지가 뭘 찾는 방법이에요? 돈의 이름 찾는 방법이에요. 돈의 이름 찾는 거. 돈의 이름 찾는 거. 그러면 문제에서는 항상 문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보고 어떤 돈의 액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항상 돈의 액수를 구하는 거니까 내가 액수를 구해야 할 돈이 하나 주어져요. 내가 액수를 구해야 될 돈. 그럼 이 돈을 구하려면 반드시 나한테 그 금액을 알려주는 돈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알려준 돈에다가 뭐만 곱하면 된다? 개수만 곱하면 돼요. 그러면 이 개수는 구해야 될 돈의 종류가 총 몇 가지니까? 6가지니까 개수에도 종류가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6가지가 있어요. 그럼 결국 시험 문제에서 묻는 건 이 6가지 중에 여기에 들어갈 개수가 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 개수의 이름은 내가 구해야 될 돈의 이름을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따오라고 그랬으니까 구해야 될 돈의 뭐를 알아야만 이름을 알아야만 개수를 찾아내서 그 값을 실제로 구할 수 있어요. 항상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매월 뭐 50만 원씩 이자율 뭐 5%로 요즘에는 5% 이자도 없죠. 이자율 2%로 3년간 적금을 든다 라고 했을 때 3년 후 이 사람이 탈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시험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그러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뭐예요? 지금 나보고 구하라는 돈이 하나 생겼죠? 이게 내가 구해야 될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 돈에 뭐부터 찾는다? 이름부터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름을 찾아내는 방법은 이게 지금 이 돈의 개념을 알려준 거죠. 내가 구해야 될 돈의 개념. 그럼 이 구해야 될 돈의 개념을 정확하게 외우고 계시다면 이거 이름을 금방 찾아내겠죠. 그래서 개념을 외우시라는 거고, 만약에 이게 안 외워지면, 개념이 안 외워지면 이걸 가지고 뭐라도 찾아내자는 거예요. 이 돈의 이름이라도. 그럼 이 이름을 찾아낼 때는 거기 있는 게 1, 2번은 주어진 돈이에요. 주어진 돈. 동그라미 1, 2번에 나와 있는 건 주어진 돈. 만약에 돈이 주어질 때, 이 주어진 돈이 주어질 때 현재 1원, 그러니까 현재 1원은 바뀔 수도 있겠죠. 뭐 1억이 되든 5천만 원이 되든 뭐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얼마 이렇게 주어지거나 또는 N년 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돈이 주어진다. 그럼 이걸 무조건 뭐라고 읽으셔라? 일시불이라고 읽으세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돈이 누구예요? 주어진 돈. 매월 50만 원씩이 주어진 거죠. 그럼 이걸 보고 뭘 찾으라는 거예요? 이 돈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주어진 돈이 연금이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금. 얘가 만약에 매월 얼마씩 안 주어지고 뭐 현재 뭐 1억 이렇게 주어졌거나 또 N년 후에 얼마 이렇게 줬으면 이걸 뭐라고 읽으시고? 일시불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면 매년 얼마씩 이렇게 주어진 건 지금처럼 뭐라고 읽으셔라? 연금이라고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1, 2번은 주어진 돈의 이름을 읽는 방법입니다. 주어진 돈의 이름. 그러면 만약에 1번에 있는 일시불을 현재 있는 일시불인데 이걸 언제 돈으로 바꿨다? 미래 돈으로 바꿨다. 그럼 뭐 생각할 것도 없죠. 현재 돈을 미래 돈으로 바꾸면 뭐라 부르니까? 내가. 그럼 뭐라고 읽으시면 돼? 일시불에 내가라고 읽으시면 되고. 만약에 돈이 어떻게 주어졌을 때 현재 1원, N년 후에 1원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 돈을 언제 돈으로 바꾼다? 미래 돈으로 바꾼다. 그러면 일시불을 미래 시점의 돈으로 환산하는 거니까 뭐예요? 일시불에 내가. 만약에 N년 후에 1원을 현재 시점의 돈으로 바꿔야 된다. 그럼 뭐예요? 일시불에 현가. 그럼 이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만약에 돈이 지금처럼 매년 얼마씩 주어진 뭐라면 연금이라면 그 연금을 뭐 했다? 적립했다. 그럼 적립의 뜻은 아시겠죠? 적립은 뭐였어요? 매년의 연금을 뭐 포함해서 이자 포함해서 미래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거? 합. 그러면 내가 3년 동안 적금을 들었다는 얘기는 이 적금에 계속 뭐가 붙겠어요? 이자가 붙겠죠. 그래서 언제 타요? 3년 후에 이자 포함해서 타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적립. 그럼 이렇게 연금을 적립한 돈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연금의 내가. 그렇지 않고 이 연금들을 뭐 했대요? 환원. 그럼 환원이라고 나오면 환원은 뭐라고 이해하시라? 매년 발생할 연금들에서 뭐는 빼고 이자는 빼고 언제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합. 그래서 아까
연금의 내가는 연금들을 어느 시점에서? 미래 시점에서 합. 연금의 현가는 연금들을 언제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합. 그러면 적립하느냐 환원하느냐는 이걸 미래 시점에서 합했느냐 현재 시점에서 합했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 시점에서 합하면 이걸 뭐라 부르고? 연금의 내가. 현재 시점에서 합하면 연금의 현가. 그럼 네 가지 돈의 이름은 금방 알아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라도 아시라는 거고, 이 두 가지는 연금의 내가는 쉽게 이해하면 뭐라고 이해하시랬어요? 적금을 들었을 때 뭐 하는 적금? 타는 적금. 그러니까 이 돈이 지금 타는 적금이잖아요. 그럼 이 타는 적금인 요 돈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셔라? 연금의 내가라고 붙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금을 타기 위해서 넣은 돈 있죠? 매월 50만 원씩 넣은 돈. 이게 연금을 미래 시점에서 합한 돈이라고 그랬고, 이걸 합하기 위해서 매년 합해지는 연금이 감채기금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게 매년 합해지는 연금 아니요? 그럼 이걸 뭐라 부른다? 요걸 감채기금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해하시면 돼? 연금의 내가와 감채기금은 둘 다 뭐예요? 적금이요. 근데 이거는 타는 적금, 이건 넣는 적금. 1년 내내 배운 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감채기금이라 부릅니다. 그럼 연금은 뭐 할 때밖에 안 써먹는데요? 원리금 계산할 때밖에 안 써먹는데요, 원리금.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에 대한 뭘 구할 때? 원리금 구할 때 요돈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는 쉽잖아요. 얘는 뭐고? 넣는 적금. 얘는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 그럼 6개 돈 개념은 잡을 수 있잖아요. 이거 못 잡으면 이 문제 포기해야 되고. 그래서 돈의 이름 첫 번째 알아냈어요. 그러면 그 돈을 구하는 식은 요거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서 푸시면 되죠. 그럼 세 번째 뭐의 모양을 알면, 개수의 모양을 알면 그 값을 실제로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수 6가지의 모양을 다 외우고 계시면 더할 나위 없이 더 좋고, 안 되면 최소한 누구만이라도 외워두시자.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일시불의 현가계수의 모양은 꼭 외우십니다. 그래서 특히나 누구? 1 플러스 R에 N승 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 요 일시불의 현가계수의 모양은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걸 제일 많이 써먹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시라면 그 개수들 간에 뭐하고 기억하시자? 역수관계. 이게 공부하실 거 다예요. 그러니까 화폐 시간가치 계산은 결국 뭐만 찾아내면, 돈의 이름만 알아내면 모르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돈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돈의 개념을 외우면, 돈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틀릴 리가 없죠.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136페이지에 있는 암기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서 화폐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그걸 보고 뭐라도 찾아내셔라. 돈의 이름만이라도 찾아내셔라. 근데 그렇게 단순히 외워갖고는 100% 다 풀지는 못해요. 한 10문제 나오면 7개 정도는 이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아니면 나머지는 틀리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돈의 개념을 완벽하게 외우고 계신 게 제일 좋고, 안 되면 그걸 가지고라도 문제는 찾아내셔야 되고. 그래서 135페이지는 역수관계에서는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역수랬죠? 그 다음에 얘는 넣는 적금이고 얘는 타는 적금이니까 이 두 개는 당연히 무슨 관계에 있어요? 역수관계.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계수와 이 연금을 구할 때 쓰는 계수만 이름이 좀 다르다고 그랬죠? 얘를 저당 상수라 불렀으니까 연금의 현가계수하고 누가? 저당 상수가 역수관계다. 그거까지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돈의 액수를 구할 일이 생겼는데, 그 돈의 액수가 현재 돈을 미래 돈으로 바꾸거나 미래 돈을 현재 돈으로 바꾸고 있다. 그럼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뭐부터 찾아라? 그 돈의 이름. 그리고 이름을 알아냈으면 그 돈의 이름을 딴 뭐를 찾아서, 개수를 찾아서 그걸 곱해주기만 하면 되죠. 그럼 실제 값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구하는 식을 보통 물어보니까 식도 알아낼 수 있고, 그리고 개수들의 모양도 알고 계시면 더 좋고. 그래서 뭐 1년에 했던 거니까 잘 하실 테고. 그 다음에 139페이지 가시면 이제 뭐 다 외우죠. 현금 흐름의 측정 또는 현금 수지의 측정. 그래서 얘는 부동산 투자로부터 발생할 뭘 계산하는 거? 수익과 지출의 크기를 계산하는 거. 그 종류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을 매년 운영해서 벌어들이는 영업현금 흐름 또는 영업수지 계산하는 거. 그래서 얘는 어디부터 시작해서 가능, 총소득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세후 현금 흐름까지 구하는 방법 아시면 되죠. 뭐
그래서 가능 총소득이라는 건 내가 이 부동산이 100% 임대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론적인 총수익. 그래서 이 크기를 구하고 싶으면 임대 단위수에다가 뭘 곱해서 연 임대료를 곱해서 그 값을 구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가능 총소득이 내 실질적인 수입이 될 수 없는 이유가 100% 임대대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임대 안 되고 비어 있는 걸 뭐라 부르고? 공실이라 부르고, 또는 임대가 됐더라도 회수 안 되는 부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불량 부채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있으면 그걸 계산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가능 총소득에다가 뭘 곱한다? 평균 공실률을 곱해서. 그래서 문제에서는 보통 이 금액 잘 안 줘요. 뭘 줘? 공실률을 보통 주죠. 그래서 공실률을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한 다음에 얘는 손실이니까 어떻게 주면 되고 빼주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거, 즉 얘는 영업 외 수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임대 수입 말고, 임대료 말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수입들, 그래서 이런 영업의 수입이 있다면 그 값을 어떻게 해서 더해서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고, 그렇게 계산된 값을 유효 총소득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실질적인 수입으로 보시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 빼고? 영업 경비라는 걸 빼고, 영업 경비에서는 기억하셔야 될 게 영업 경비에 속하는 거와 속하지 않는 것들 기억하시라 했고, 속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 재산세 하나 기억하시라고 했고, 속하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거 두 가지는 감가상각비하고 자본적 지출, 자본비적 지출이라 부르는 거, 그래서 뭐 대수선비라 부르는 뭐 리모델링 비용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빼주면 이게 뭐가 된다고 그랬고, 나의 순수입, 순영업소득 된다고 그랬고, 거기서 뭘 빼고 나면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에서는 주의하실 게,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시험 나오는 거 거의 못 봤죠? 그래서 동의어 기억하시랬어요, 동의어. 그래서 요게 만약에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이라면 저당 상수를 이용해서 구하게 되는 원리금 상환액이 되는 거고, 또는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 또는 월 부금, 이런 표현들을 나오니까 걔네들이 부채 서비스액을 말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 부채 서비스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이 세 전 현금 흐름이었고, 여기서 영업소득세를 빼고 나면 이게 세후 현금 흐름인데, 이 영업소득세 구하는 것도 시험 문제 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업소득세 구하라고 할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다가 문제에서 주어지는 뭘 곱하면? 세율을 곱하면 이게 영업소득세 구하는 식이랬고, 세율은 어차피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과세 대상 소득만 구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과세 대상 소득 구할 때는 순영업소득부터 구하는 것만 외우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에다가 뭐는 더하고 대체충당금이라는 게 있다면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 혹시라도 주어진다면 그 값은 어떻게 하고 더하고, 그 다음에 은행이 버는 수입인 이자 지불액만큼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만큼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감가상각비만큼은 빼면 이게 뭐가 된다고 그랬고, 과세 대상 소득이 된다고 그랬고, 그 과세 대상 소득에다 뭘 곱하면? 세율을 곱하면 그 영업소득세가 됐죠. 그래서 얘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많이 외우시는 분이 많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외우고 계셔야 될 테고, 다 외우고 계실 테고. 그 다음에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지분복귀액 계산하는 절차에서는 팔았으니까 판 금액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매도 가격부터 시작해서 이걸 파는데 들어가는 경비 빼고 나면 이게 순매도액 됐었고, 거기서 뭘 빼고 나면 은행한테 줘야 될 돈, 이게 미상환 저당장금이었죠. 근데 이렇게 시험 문제 잘 안 내죠. 그래서 저당장금이라고 내기도 하고, 또는 융자잔고라고 내기도 하고, 뭐 어떤 식으로 내니까. 그래서 미상환 저당장금을 빼고 나면 이게 세 전 지분복귀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상환 저당장금이 우리가 배웠던 돈의 종류 6가지 중에, 이 6가지 돈 중에 누구랑 가장 비슷하다? 연금의 현가의 형태랑 가장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상환 저당장금이 누구의 대표적인 돈이니까? 연금의 현가의 대표적인 돈이니까 이 값을 구하고 싶으면 내가 알고 있는 매년의 연금 뭐에다가 내가 은행에다 지불할 원리금에다가 뭘 곱해서 연금의 평가계수를 곱해서 이 값을 계산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 원리금의 크기가 안 주어지면 이 값을 실제로 구할 일도 있겠죠. 그럼 이 원리금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얘가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이라면 대출금에다 뭘 곱해서 저당
상수를 곱해서 원리금을 구하니까 그렇게 구해진 원리금에다 다시 뭘 곱하면 연금의 평가계수를 곱하면 이게 뭘 구하는 식이다. 미상환 저당장금 구하는 식이다. 뭐 간단하게 외우고 계시면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 뭘 기억하시면 돼요. 미상환 저당장금 또는 융자잔고 또는 저당장금을 구할 때는 뭘 이용한다? 연금의 평가계수를 이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응용해서 냈던 게, 응용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내가 대출받은 전체 금액 중에서 미상환된 돈의 비율을 뭐라 부르고, 남아있는 돈의 비율이다 그래서 잔금 비율이라 부른다 그랬고, 이 잔금 비율을 요식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었죠. 그래서 요것만 이쪽으로 보낸 거니까. 그래서 저당상수에다가 연금의 평가계수를 곱하면 이게 잔금 비율 되는데, 그렇게는 시험 문제 잘 안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당상수와 연금의 평가계수가 무슨 관계라는 거? 역수관계라는 걸 이용해서 저당상수가 연금의 평가계수 분의 1이 되니까 연금의 평가계수 분의 연금의 평가계수 이렇게 구하는 게 뭐가 된다? 잔금 비율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건 계수에 들어가는 값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R값과 N값. 그러면 R은 어차피 이자율로 똑같으니까 상관없고 N값만 밑에 들어가는 연금의 평가계수는 저당상수에서 온 거니까 이 N값을 뭐로 잡고 전체 융자기간, 저당기간으로 잡으시고 위에 들어가는 N값은 어차피 미상환된 금액만 계산하는 거니까 미상환된 기간, 잔여기간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외워두시면 되는 식이니까 이 두 개는 잘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세전지분복귀 계산한 거에서 자본이득세 빼고 나면 이게 뭐가 돼요? 세후. 그 계산하는 식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중간중간에 몇 가지 뭐 필요한 것들 더 있었죠. 그래서 뭐 영업현금흐름 계산하는 절차에서는 우리 문제집안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영업경비에 속하는 것과 속하지 않는 것들 구별하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과세 대상 소득 구해갖고 뭐 구하는 거 영업소득세 구하는 거는 뭐 여러 차례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처분시 지분목계획은 이거 뭐 설마 못 외워서 틀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나왔을 때 미상환 저당장금 구하는 식이나 잔금 비율 구하는 식이 나왔을 때 기억만 나시면 되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1년 동안 배우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만 쉬셨다가는 오늘은 다는 못 보실 테니까 226페이지 있는 것까지 하시면 되고요. 196페이지부터가 투자론 문제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196페이지부터 풀어볼게요. 잠깐 쉬었답니다.